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김호연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처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수능 준비하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올릴까 그냥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배포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좀 집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기말고사 학습 팁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신 거 이제 활용하시면서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문항 숫자입니다. 문항 숫자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2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문제고요. 25문제 중에서 객관식이 22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3문제. 서술형 배점은 20점이고요. 다 합쳐서 20점이고, 이제 객관식 배점은 8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30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몇몇 학생들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푸시고 실수 때문에 틀리는 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줄였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 이제 객관식 각각의 배점이 조금씩 이제 높아졌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쉽게 낸다고 냈으니까 지난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잘 해주셨잖아요. 그때만큼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이 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신경계 전체 분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도 있고 어떤 책에도 다 들어있는 거니까 좀 분류를 해주시고,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죠. 중추신경계는 다시 대뇌내, 소뇌내, 간뇌, 중뇌, 연수, 이런 이제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뻗어 나와 있는 척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은 뇌신경 12쌍이 되는 거고,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은 척수신경 31쌍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을 또 다르게 나눌 때는 이제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하고요.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은 다시 이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체성신경과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면 간단하게 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유인물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의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리뷰를 하시고요. 대뇌는 이제 고등사고 작용을 한다. 그 뒤에 소뇌는 1+1 행사 기억하시면 되고, 간뇌, 마시간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뇌 또는 이제 중뇌라고 말씀드렸죠. 이 녀석 중뇌, 이제 펜라이트 비추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입과 관련되는 반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이제 호흡하고 소화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적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뇌교를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드렸는데, 뇌교는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중뇌하고 연수를 합쳐서 이제 뇌줄기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 이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제시가 되고 각각의 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로는 이제 척수 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척수의 단면 구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척수 단면을 보실 때 이제 편의상 뒤쪽을 후근, 앞쪽을 전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후근으로는 이제 구심성,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들어가게 되고, 전근으로는 원심성,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렇게 한 번만 하시면 문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척수반사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그대로 제가 활용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A에서 D에서 E로 가는, 다시 여기 그림에 보면 뭐 뜨거운 무언가를 만졌겠죠. 뜨거운 걸 만져가지고 A를 통해서 들어갔다. 그럼 A가 무슨 신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를 거쳐서 이것이 E로 나왔다. E로 나왔다. 그러면 E는 무슨 신경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척수 반사의 경우에는 A, D, E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척수 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림에 이제 A에서 B로 올라가는 경로를 보시면, A에서 B로 올라갈 땐 지금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갑니다. 뇌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죠.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반사가 아니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서 C로 가는 뭐 이런 경로들은 이제 반사는 아니다. 대뇌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체성신경과 관련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그래서 경로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자, 중추신경계의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에 자주 나오는 이제 형태로 또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하고 특징하고 같이 해석하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제 표를, 어떤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에다가 뭐 A, B, C가 가지고 있는 기역, 니은, 뭐 디귿의 특징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옆에다가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해주는. 특징은 순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정리하고 그 문장을 가지고 중추신경을 정리하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이 문제의 유형은 너무나 이제 다양한 주제에서 이런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꼭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번 출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서술형으로 이런 것도 한번 내봤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뇌사하고 식물인간 조금 이제 희화화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드라마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인공이 그 다음 화면에서 어떻게 누워 있느냐. 그래서 멍하니 누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저것 꽂고 누워 있을 때 해가지고 뇌사하고 식물인간은 중추신경계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자,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하고 관련되는 자료 유형 객관식으로 한번 연습하시고요. 그다음에 뇌하고 식물인간에 관련된 거 한번 자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에 관련돼서 경로 해석하는 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초신경에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전부 다, 아이고 죄송해요. 얘네들이 어차피 전부 다 중추신경으로부터 이제 뻗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리를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중추신경으로부터 뻗어나올 때 이게 하나의 형태로만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두 개의 신경세포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두 개의 신경세포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오는지를 보고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자율신경 두 개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다르죠. 시냅스를 중심으로 절전섬유가 짧으면 교감신경, 그 다음에 절전섬유가 길면 부교감신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그리고 요런 이제 신경절이나 아니면 여기 끝에 있는 요런 곳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율신경계 기능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기능 정리 한번 하시고요. 교감신경의 기능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정확하게 반대작용, 즉 기량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 하나만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하시면 부교감신경은 자동으로 반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문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걸 한번 리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동공의 크기에 관련되는 거였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동공을 크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작게 합니다. 동공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직관적인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화와 관련돼서 부교감신경은 전부 다 억제시킴에 반해
한 가지, 그러니까 소화는 촉진을 시켰죠. 그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출발하는 시점도 달랐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중뇌에서 출발하고요, 연수에서 출발하고요, 척수의 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뇌에서 출발을 하면 눈에 도착하고, 연수에서 출발하면 심장, 소화, 그 다음에 호흡기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끝에서 출발하면 이제 방광에 도착을 한다는 거. 자, 이 정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에 관련되는 이야기였는데, 골격근은 이제 무려 4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문제 중에서 이제 한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한 문제는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라 기억나십니까? 다시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라. 다시 여기에 근육 섬유라는 표현을 쓰면, 공부를 369로 하는 친구들이 섬유 그러면 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섬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포라고 생각을 꼭 해주십사. 잊어먹지 말고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세포도 그냥 세포가 아니라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체 세포라는 거 한번 메모를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요거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세 문제는 이제 불가피하게 조금 계산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유인물 드렸던 것들 계산 문제들이 있었죠. 그 계산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요 하면 근절의 길이 변화는 뭐의 변화와 같았어요? 그래서 H대의 길이 변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의 변화와 같았냐면 I대의 길이 변화와 같았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I대로 잘 안 나오고 2분의 I대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I대의 길이 변화의 2배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문제 푸는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재에는 안 나오는, 책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A-H대라는 게 있어요. A-대 H대는 마이오신 중에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뺀, 그러니까 다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그냥 편의상 A-H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H대의 길이 변화와 근절의 길이 변화는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써서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거였죠. 근절의 길이 변화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A대였죠. A대는 항상 일정하고요. A대가 일정하면 뭐도 일정해져야 되지? 이제 마이오신의 길이도 항상 일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다시 활주설에 의해서 액틴의 길이도 일정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는 전부 다 일정하다는 것까지 텍스트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요거 2개를 가지고 문제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굉장히 쉽고요. 또 다른 한 문제는 조금 생각하실 문제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쉽지만 서술형입니다. 아무래도 서술형이 나오다 보면 쉬운 문제들도 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계 파트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이야기 해볼게요. 자, 호르몬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경계하고 호르몬의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흡사, 신경계는 성적표가 전화로 가는 것과 같고, 호르몬은 편지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빠른지, 어떤 게 더 작용 범위가 넓은지, 어떤 게 더 효과가 지속적인지 이런 식으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분비계하고 외분비계를 비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는 말 그대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데 그걸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외분비계는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침이나 땀이나 눈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소화 효소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비교를 해 주시면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는 이제 신경하고 외분비하고 내분비하고 이제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요거 내분비하고 외분비 나올 때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자, 췌장이라고 하는 이자는 내분비적 성격과 외분비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벗어나지 않는 문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하고 외분비하고 내분비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 스타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표 형태의 유행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표 형태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파트로 가는데요. 자, 호르몬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암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호르몬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상하부에서 출발을 합니다. 명령 체계가 시상하부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분비가 될 때 뇌하수체에서 바로 분비되는 것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다른 어떤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하고 여기에서 자율신경이 어떤 내분비샘을 때려서 나오는 호르몬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요 세 개의 관점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문제를 구성을 해봤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음성 피드백 관련돼서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음성 피드백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음성 피드백이 진행이 되지만 교과서 상황에서 나오는 음성 피드백은 티록신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티록신을 정리해 주시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과정, 그리고 이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었을 때 위로 올라가서 억제하는 소위 음성 피드백이 진행되는 요 과정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었다. 그럼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었으면 갑상샘이 이상한 걸까? 아니면 뇌하수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시상하부가 이상한 걸까? 이것을 혈액 안에 들어있는 TRH, TSH, 티록신의 양 자료를 가지고 정상치에 비해서 양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문제였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혈당량 문제입니다. 혈당량은 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혈당량에서 중요한 건 호르몬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뭐였냐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기량작용을 정리를 하시고 당연히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 호르몬의 표적기관, 그 표적기관에서 하는 기능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조절인데요. 삼투압은 객관식 하나, 서술형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그래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래프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였고 하나는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다. 자, 가로축은 전부 다 압력이고요. 세로축은 전부 다 ADH의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ADH의 농도가 어떤 압력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어떤 압력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가. 자, 둘은 하나는 혈장 삼투압이고 하나는 혈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문제 가지고 계신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한 문제를 또 냈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당량이 너무 높아. 혈당량이 너무 높은 사람은 당뇨병이죠. 그래서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당뇨병의 종류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인슐린이 간세포, 그러니까 표적기관에서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ADH가 너무 적게 분비된 사람, 다시 ADH가 분비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분비되지 않는 사람하고 ADH는 분비가 되는데 ADH의 표적기관이 어디죠?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데 콩팥에서 ADH의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 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하고 원리가 똑같냐면 ADH가 분비되지 않는 사람은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 즉 1형 당뇨병에서 2자의 이상이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죠. 다시 한번 ADH는 분비가 제대로 되는데 콩팥에서 ADH의 기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뇨병 2형하고 비슷한 느낌이겠죠. 인슐린은 분비가 제대로 되는데 간에서 인슐린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한번 자료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자, 다시 공부는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 공부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 문제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체온 조절입니다. 이제 체온 조절은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저는 수능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항상 제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이제 체온 조절하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 열을 발산을 조절을 할 것인가, 생을 조절을 할 것인가. 자, 요 관점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열을 발산, 밖으로 뺏기는 걸 컨트롤할 때는 누가 하는지, 열 발생, 그러니까 열을 스스로 만드는 걸 컨트롤할 때는 누가 하는지, 요거 이제 수업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방어작용인데, 이제 방어작용은 문제를 많이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5문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어작용 문제는 3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병원체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는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병원체의 종류는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정리를 할 때, 제일 위에, 제일 고등한 녀석이 이제 균이었어요. 균. 곰팡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생생물이었고요. 원생생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말라리아 병원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세균입니다. 세균. 세균부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 가지고 위쪽은 진핵생물, 아래쪽은 이제 원핵생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선을 그으시고, 얘는 생물도 아니야. 자, 무생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을 하나 더 내려보면 바이러스 밑에 뭐 있었습니까? 네, 프라이온 있었죠. 프라이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를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각각의 예를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예를 하나씩 두 개씩 말씀을 드렸었던 거,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모의고사에서도 병원체의 종류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체의 종류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말고사에 쉽게 출제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빈 종이에다가 써보시라고. 그래서 염증 반응부터 해가지고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대식세포가 유인이 돼서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하고 항원을 제시하고, 항원을 인식하는 보조 T림프구가 골수로 가서 B림프구와 T림프구의 성숙을 유도하고,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가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되어 세포성 면역에 관여한다. B림프구는 골수에서 그대로 형질세포가 되어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해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한다.
B세포의 일부는, B림프구의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고, 이 기억세포는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2차 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기억세포다. 그리고 백신의 원리에 적용이 된다. 쭉 서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자료들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ABO식 혈액형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요. ABO식 혈액형은 아마 3반에서는 판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3번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4반에서는 ABO식 혈액형 두 사람 이상의 혈액을 섞었을 때 혈구하고 혈장이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령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 가지고 정리하시면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뭐 급하게나마 일단은 제가 기말고사 출제했던 것들 말씀을 드렸고, 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힌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되면 이제 진도 나가면서 또 수업 시간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뭐 수능 3학년들 수능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온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집에서 좀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밖에 나오지 마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좀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학교에서 즐거운 모습,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